네, AFPK 은퇴설계 핵심 문제풀이를 맡게 된 이성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은퇴설계는요, 총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은퇴설계도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은퇴설계 개요에서는 한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은퇴설계 정의, 필요성, 고령화 이쪽을 묶어서 이제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3층 보장제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쪽에서 또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고요. 노인복지제도와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 소득을 보장하는, 그리고 의료보장,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주거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문제로 풀어보시면 다음 1번이고요. 은퇴설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네요. 네,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중 사회보장적 대책이 아직 미흡하죠. 네, 미흡하여 은퇴를 맞이한 노령 인구의 생활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 뭐 베이비부머들이 은퇴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점차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서 은퇴 설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은퇴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제적 지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성 특유의 상황을 반영한 은퇴 설계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여성 특유의 은퇴 설계가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 주의해 주시고요. 이미 되고 있다 그럼 틀리죠. 마지막,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보다 강제성은 떨어지나 본인의 선택폭이 넓다는 점에서 은퇴 설계가 쉽다? 아니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어렵죠. 본인의 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준비가 되기가 어렵죠. 오히려 근로소득자들은 뭐 강제적으로 국민연금도 내고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더 어렵다는 거죠. 은퇴 설계가. 네, 그 다음에 뭐 2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풀 건 아니지만 그 2번 중에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은퇴 설계에 대한 준비가 취약하므로 국민연금보다는 최소한 연금 가입을 고려해서 젊은 시절부터 준비해야 된다. 아니죠. 네, 저소득층은 오히려 다른 준비를 못하니까 국민연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중산층의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다양한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겠다. 특히 저소득층 그럼 국민연금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네, 다음 이제 보시면 세 번째. 네, 다음은 고령화와 은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네요. 네, 유엔에서는 유엔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몇 세 이상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일단 고령 사회가 먼저 오는 고령화가 먼저 오는 거죠. 고령화 되고 그 다음에 고령, 초고령 이렇게 가는 거죠. 고령화 사회가 바로 7에서 14, 고령 사회가 4에서 20, 14에서 20, 초고령이 20에서 20% 이상. 그래서 고령화 이래야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고령화, 그 다음이 고령, 그 다음이 초고령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는 일단 7%는 넘어서, 그죠? 7%, 7부터, 네, 고령 사회는 14부터, 초고령은 20부터, 네, 7, 14, 20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이 고령화 사회 있죠? 7에서 14% 사이인 고령화 사회 있고, 이 고령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죠. 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것은 뭐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을지 모르지만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초고령으로 가는 건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노령화 지수가 60이라는 것은 생산활동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60명이라는 것이다. 네, 노령화 지수와 관련돼서는 요거를 한번 볼게요. 네, 부영비 및 노령화 지수. 그래서 보면 일단 인구를 3개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유소년 또는 뭐 유년, 유소년이다 그러면 0에서 14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뭐 경제 활동 인구, 네, 생산 가능 인구는 15에서 64세. 그 다음에 노년 인구는 65세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유소년 부양비다. 그러면 부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양을 하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 네,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 그러면 0에서 14세를 그렇죠?
0에서 14세를 뭘로 나누시면 돼요? 이거 15에서 64세로 나누시어서 100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가 바로 이거죠. 0에서 14세를 생산이 가능한 15에서 64세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준다. 노년 부양비는 당연히 노년 인구를 이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니까 65세 이상 인구를 15에서 64세로 나누고 100을 곱하시면 되죠. 이 둘이 더한 게 총 부양비니까 당연히 분자를 더해서 0에서 14와 65세 이상을 더해서 그 중간에 낀 15에서 64세가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서 부양비는 분모가 항상 15에서 64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노령화 지수는 앞으로 앞으로 얼마나 노령화가 될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65세 이상 인구를 0에서 14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높다는 건 0에서 14가 앞으로 얘네가 15에서 64로 들어갈 인구들이니까 향후 먹여 살릴 노년 인구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노년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노령화 지수가 60이다 그러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60. 그러니까 0에서 14가 100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고령화와 은퇴설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은 봤고요. 2번 보시면 노령화 지수가 60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활동 인구, 즉 65세에서 64세 100명당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60명이란 뜻이다. 아니죠? 여기가 몇 명?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즉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60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해 부양할 노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아니에요. 장래에. 사회가 점차 고령화된다는 것은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점점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랬네요. 다음 이제 3층 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요. 3층 보장제도 한번 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3층 보장제도라고 하면 1층 사회보장,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이제 공적연금이죠. 2층은 기업보장, 퇴직연금이고 3층은 자기보장, 개인연금. 그래서 사회보장,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보장, 국민연금이죠. 그러니까 사회계약에 의한 연대 책임,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 재분배에 치중하고 효율보다는 공평의 이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국민연금, 사회계약에 의한 연대 책임. 2층 기업보장, 퇴직연금, 얘는 이제 안정적인 생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사회 들어갔다가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럼 퇴직연금, 사회계약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3층 자기보장,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거죠. 자기 책임이죠, 이거는. 구미 각국에서는 공적연금의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고 민영화시키는 추세죠. 그러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거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죠. 다음은 3층 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 동그라미 찾기. 1. 사회보장제도 등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것은 여유로운 생활은 뭐예요? 개인연금이죠.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 그래서 여기 틀렸죠.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구미 각국에서는 국민의 복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분을 공적연금에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여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비중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 사실 이래야 더 정확하죠. 그래서 여기 복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아니라 점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되죠. 세 번째, 퇴직연금은 사회계약에 의한 연대책임이라는 책임 원칙. 사회계약에 의한 연대책임 뭐예요? 국민연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나라의 3층 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며 네, 공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직역연금, 사적연금은 퇴직급여, 퇴직연금이라 그래야 되겠죠. 퇴직연금으로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4번이 다 맞는 말이죠. 네, 다음은 노인복지제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6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6번 노인복지제도 중 주거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제 주거복지시설에 입주할 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냐 실비냐가 있죠.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과 그 노인이 아닌 자 중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노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무료 맞죠? 네.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받지 못하는 자는 무료예요. 네, 그 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료는 전액을 자기가 다 낸다는 거예요. 유료 입소 대상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65세 이상 아니에요. 전액 자기가 내니까 60세. 60세 이상의 자이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가능하다. 틀린 거 찾기니까 2번이네요. 네, 제가 목적의 주택보장은 수용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허약 노인, 장애 노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다. 맞죠? 네,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제가 목적이죠. 네, 시설 수용 목적의 주택보장은 이건 이제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시설 수용 목적의 주택보장은 노인을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 기능 유무에 따라서 치료 기능이 있으면 요양원, 치료 기능이 없으면 양로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설 수용 목적의 주택보장이 노인복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목적의 주택보장보다는 이 시설 수용 목적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시설,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 수용 목적이 대부분이다. 요거 제가 목적이 대부분이다. 그럼 틀리죠.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주거복지시설에 입주하는 거 여기 지금 하나가 없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이 만약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료였죠. 무료. 또 실비는 아주 적은 비용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실비로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은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낮은 경우. 그 경우에는 실비 입소. 유료 입소는 전부를 내니까 60세 이상이어도 된다. 그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복지제도 중에서 소득보장제도죠.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는 전체 노인 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면서 65세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하위 70%, 65세 이상. 65세 이상 모든 노인 아니죠. 그 다음에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월평균 소득 월액. 이게 길죠?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3년간 월액.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A값. 국민연금 연금급여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 A값에 3년간 월평균 소득 월액의 5% 맞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따라 상승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초노령연금도 여기에 연동하니까 매년 상승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급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이란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니까 그 소득 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가액의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6천만 원인 주택을 갖고 있고 거기다 국민연금을
네, 매월, 여기에 매월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네, 국민연금을 매월 45만 원 수급하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은 얼마다 이랬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면 일단 월 45만 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다가 더하기 네, 6천만 원에 1년에 몇 퍼센트를 보는 거예요? 5%. 공세계 생략이고요. 6천만 원에 0.05 나누기 12 이래야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네, 25만 원 나오겠네요. 25만 원. 네, 주택 때문에 발생되는 게 월 25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45만 원과 25만 원 하니까 네, 70만 원. 이네요. 75만 원 아니고요. 70만 원. 네 번째,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요. 본인이 내는 거 없죠. 네,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 네, 그래서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40 내지 90% 사이에서 부담하고 있다. 네, 다음 이제 8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얘는 의료보장제도죠.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물었네요. 1.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여기 주의하셔야 되죠.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도 받을 수가 있죠. 혜택을 이상 또는 미만의 자. 하지만 앞에서 하셨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이었죠. 여기는 65세 이상 또는 미만자로서. 그런데 조건이 있죠. 네,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을 혼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금 지급을 제외한이 아니고요. 현금 지급을 포함한 신체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급하는 제도다. 네, 특별 현금 급여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현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중 재가 급여에는 재가라는 건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말하죠. 그래서 방문 요양 또는 방문해서 목욕, 방문해서 간호, 방문해서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리고 가족 요양비가 있다 그랬네요. 네, 가족 요양비가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특별 현금 급여라고 하죠. 네, 특별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시설 급여란 어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거죠. 네, 시설에 들어가는 거. 시설 급여란 복지시설에 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다. 다 맞는 말이고요. 네, 네 번째, 재가 및 집에서 및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대상자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장기 요양급여는 100% 본인이 부담한다. 전액. 그렇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노인 장기 요양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장을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은 2장. 네, 이제 은퇴설계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죠. 2장 프로세스. 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관계 정립, 그리고 2단계에서 목표 설정 및 정보 수집.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 이게 아주 중요하죠. 2장에서는. 전체적으로 2장에서는 한 4-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와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저축액 계산 및 분석하는 이 워크시트 6단계 접근법 여기 중요하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제한 4단계, 그래서 전략적, 전술적 자산 배분 구분하는 부분. 여기서도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정액 분할 투자법에 대한 내용, 모니터링에서는 성과 측정 표준 양식, 그리고 성과 측정 과정에서의 주의할 사항, 이런 것들이 해서 약 한 4-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2장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장에서는요, 다음 은퇴설계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랬죠. 순서대로 나열한 것. 보시면, 고객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정의한다. 몇 단계예요? 1단계. 그리고 고객이 수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된, 고객이 수용한 범위 내에서, 그쵸? 고객이 수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된 투자안을 실행에 옮긴다. 실행. 몇 단계예요?
네, 5단계. 네, 고객의 은퇴 자산을 검토한 후 은퇴 자산 및 추가적인 저축액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네,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제한 몇 단계예요? 네, 4단계. 실행 5단계. 네, 관계, 여기 관계를 설정 1단계. 네, 그 다음에 고객과 상담을 통해 재무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한 후 은퇴 설계 자료 요약표에 기록한다, 기입한다. 네, 정보 수집 2단계. 네,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수입과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산을 분석해서 은퇴 후 소득을 조달하기 위한 저축의 필요성과 저축액을 분석하고 계산한다. 네, 몇 단계예요? 네, 3단계죠. 저축액 계산 및 분석. 네, 고객에게 제시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6단계 되겠네요. 그래서 1단계가 가니까 가, 라, 마로 시작하는 것 여기 있네요. 가라, 마로 시작하는 것 2번이네요. 네, 다음 이제 또 2번 문제도 프로세스 문제죠. 2번. 은퇴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인 걸 찾으라 그랬네요. 맞는 것. 네, 은퇴 설계 1단계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로서 네.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충분한 비상자금을 여기까지는 맞죠. 1단계와 관계정립. 네, 고객이 충분한 비상자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의 보호할 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언급한다. 1단계에서 언급하는 게 아니죠. 비상자금이나 리스크 관리는 네, 시작하기 전에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언급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은퇴 설계를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설계 4단계는 은퇴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제한하는 단계로 상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단계 아니죠. 상품의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죠. 상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몇 단계예요? 네, 5단계. 네, 은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해 조언하고 제안서를 작성한다.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 네, 은퇴 설계 3단계는 은퇴 자금 계산 및 분석 단계로 은퇴 설계 자료 요약표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은퇴 후 생활 양식을 위해서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맞네요. 3단계 저축액 계산 및 분석이니까. 네, 은퇴 설계 2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로 재무설계사는 상담을 통해 은퇴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죠. 은퇴 목표 설정, 즉 은퇴 후 현재 물가로 1년에 얼마 쓰고 살고 싶은지 은퇴 목표를 설정하고 은퇴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제안의 기초가 되는 은퇴 설계 자료 요약표를 작성한다. 2단계 맞네요. 네, 그래서 답은 다하고 라. 그래서 2번이죠. 네, 다음 이제 보시면 3번 문제. 다음은 2단계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고려할 은퇴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죠. 그래서 먼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은퇴 설계 자료 요약표에는 은퇴 자산을 기록을 해요. 6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하죠. 투자 자산, 부동산, 연금,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그 다음에 기타 자산, 미래저축 및 투자, 은퇴연금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투자 자산에는 매년 세금을 냈기 때문에 과세 이연이 없는 자산,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투자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은요, 은퇴 목적으로 사용할 부동산, 은퇴 시 처분하는 것을 가정해서 기록을 하고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과세 이연이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납입할 때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수령할 때 이제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걸 세후 일시금.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차감한 세후 일시금의 형태로 기록을 하죠. 네, 기타 자산, 현재까지의 퇴직금, 그렇죠? 내가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판매대금, 미수령 분할금, 예상되는 상속 등은 기타 자산에 기록을 하고요. 네, 미래저축과 투자 항목으로는 일상생활을 위한 저축을 제외한 은퇴를 위한 저축을 기록하는 거고요. 네, 추가적인 퇴직금은 여기다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근무해서 발생되어 있는 퇴직금은 기타 재산에, 향후 앞으로 근무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은 미래저축과 투자에, 그 다음에 이제 은퇴연금란에다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는 자산들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2단계 정보 수집 과정에서 3번이죠. 은퇴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볼게요. 투자 자산은 세금을 내고 투자한 자산으로 맞죠? 세금을 내고 투자한 자산.
네, 자산을 처분하여 은퇴 후 사용할 때 이연된 세금이 없는 자산. 맞네요. 투자자산.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은 은퇴 시 즉각적으로, 네, 오타네요. 즉각적으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은퇴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은퇴 시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네, 이때의 가치도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네, 가치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퇴직연금. 과세가 이연되는 퇴직연금을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은퇴 시점의 현재 가치의 여기 좀 말이 안 되네요. 좀 지워야 되겠네요. 네, 이게 세금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여기서부터 지우셔야 되겠네요. 은퇴 시점의 현재 가치의 퇴직금, 예상되는 상속 등이 여기까지가 쓸데없는 말이 들어간 것 같으네요. 네, 지워주시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세금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네, 말은 길지만 결국은 과세가 이연된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기록할 때는 뭘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네,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일시금이라 세후 일시금의 형태로 기록해라. 이런 얘기죠. 이건 지워주시고요. 밑에 있는 게 그대로 들어간 것 같죠? 네, 다음 이제 기타 자산에 보시면 은퇴 후 은퇴 자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 자산을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가치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아니죠.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는 다 세금을 공제한 가치, 세후 일시금의 가치를 기록하고 또한 현재까지의 퇴직금, 예상되는 상속 등은 기타 자산으로 분류된다. 맞죠? 현재까지의 퇴직금이나 뭐 미수령 판매 대금이 있다거나 예상되는 상속을 기타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 향후 퇴직금은 어떻게 해요? 미래 퇴직금은 기타 자산이 아니라 미래 저축과 투자 항목으로 기록할 수 있겠다. 그래야 되죠. 네, 다음 이제 워크시트 접근법이 나오네요. 저축액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즉 은퇴설계 프로세스 3단계를 그 6단계에 걸쳐서 또 저축액을 계산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워크시트 접근법, 워크시트 6단계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워크시트 접근법 6단계 요거 보기 전에 한번 절차 볼까요? 1단계가 뭐예요? 네, 은퇴 시점에 은퇴 자산의 미래 가치를 계산한다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은퇴 시점에 은퇴 자산의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순미래 가치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2단계까지 하면 이게 뭐예요? 은퇴 준비 자산인 거죠. 은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산하는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계산 시점에서 은퇴 연간 은퇴 소득의 부족분을 계산하게 돼요. 연간 부족분이라는 얘기는 은퇴 후 내가 3,600만 원 쓰고 싶다. 1년에 국민연금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2,600만 원 이거죠. 현재 물가 기준이니까 계산 시점에 연간 부족분을 계산하게 되고요. 근데 네 번째는 이것을 계산 시점에 연간 부족분이니까 물가를 반영해서 은퇴 시점 기준으로 만든 다음에 총 은퇴 기간 동안 사용할 총 은퇴 일시금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은퇴 시점에서의 총 은퇴 일시금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은퇴 4단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 4단계가 필요한 자금, 은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는 단계가 3, 4단계고 5단계는 여기 총 은퇴 일시금, 이 총 필요한 것, 은퇴 준비 자산, 즉 4단계에서 3, 2단계를 빼면 그렇죠? 4에서 계산한 이 총 은퇴 일시금과 2에서 계산한 은퇴 준비 자산을 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이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 이걸 계산했으면 이걸 마련하기 위한 저축액, 연간 저축액을 계산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워크시트 6단계예요. 1, 2단계는 은퇴 준비 자산을 계산하는 것, 그래서 미래 가치, 순미래 가치. 3, 4단계는 총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는 것, 그래서 연간 부족분을 계산한 다음에 은퇴 기간 동안 사용할 총 은퇴 일시금을 계산하고 이 차이가 바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 이걸 통해서 저축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은퇴 일시금 마련을 위한 저축액을 결정한다. 이거 몇 단계예요? 맨 마지막 6단계.
네,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구한다. 추가적 은퇴 일시금을 구한다. 네, 5단계죠. 다음, 은퇴 시점에서의 자산의 순밀의 가치. 네, 은퇴 시점의 순밀의 가치는 2단계죠. 네. 그 다음에 은퇴 기간 중 필요한 총 금액을 은퇴 시점에서 네, 총 은퇴 일시금의 형태 4단계였죠. 다음,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 부족분. 네, 얘는 3단계. 여기 3, 4가 바로 연간 부족분 총 은퇴 일시금이었고, 네, 자산의 미래 가치 네, 1단계죠. 그래서 결국은 1, 2, 3이 다 마로 시작되는 것 여기 있네요. 바다 마로 1번이네요. 이 워크시트 6단계도 잘 나오니까 어느 시점에 뭐 이걸 잘 구분해 주세요. 가로 넣기로 출제되고 있기도 하니까 순서도 중요하고. 네, 다음 이제 네, 다음은 은퇴 설계 프로세스 중 4단계 은퇴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네, 그래서 보시면 고객이 반응하는 위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 선호, 중립형으로 구분되고 일반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 많죠.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이란 위험 수준이 다양한, 네, 이래야 되죠. 위험 수준이 동일한 그럼 틀리고요.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과정이며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 맞죠? 네, 다음. 장기적인 자산 배분 계획을 전술적 아니죠. 전략적이죠.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적이라고 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 장기적인 자산 구성 비율과 중기적으로 자산 집단의 투자 비율 폭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을 뜻한다. 맞죠? 투자 비율의 변동폭 그래야 되겠네요. 네, 장기적인 자산 구성 비율과 중기적으로 자산 집단의 투자 비율 변동폭을 결정하는 것도 전략적 자산 배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저축액을 결정한 후 고객이 가정한 세후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선 상품 구매나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4번은 다 맞는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단계 은퇴 설계 프로세스까지 봤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풀지는 않았지만 지금 문제가 4단계까지 문제만 있고요. 5, 6단계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은퇴 설계 실행이 이제 5단계죠. 다른 전문가가 직접 개입하는 단계가 실행 단계고요. 보험 가입 설계서나 투자 설명서를 제공해야 되겠고 1단계에서 관계 정립할 때 업무 수행 범위 서로 정한 게 있죠. 그 FP의 책임 밖의 사항을 조언하지 말고 투자에 대한 손실 가능성도 고객에게 알려줘야 되겠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액분할 투자법으로 실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근데 정액분할 투자법 주의하실 게 고정된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죠. 여기 고정된 수량을 투자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네, 그리고 평균 매입 단가를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장 낮은 가격에 투자한다 그럼 또 틀린 말이죠. 네. 가장 낮은 가격 아니죠.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성과 측정 및 투자 성과 및 투자 목표 달성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되겠고 성과 측정 표준 양식이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이때 성과를 측정할 때 주의할 점 기계적인 측정은 하지 않는다. 목적에 맞게 하고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은데요. 측정의 기준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 여기 주의하셔야 되고요. 바꿀 수도 있음이에요. 네, 그리고 중복 측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들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네, 3장 공적연금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연금, 그다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수가 좀 많아요. 한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먼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제 뭐 개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 그다음에 보험료, 급여체계,
급여의 종류. 네, 이쪽에서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각각. 네, 그 다음에 직영연금, 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쪽에서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연계제도에서 한 문제, 이쪽 국민연금에서 한 4문제, 개요에서 한 문제 정도 보시면 한 7, 8문제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네, 국민연금. 거기 뭐 1번 문제가 국민연금에 대한 개요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1번 문제는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뭐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네, 2번.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그랬죠. 근데 가입자는 4가지가 있죠. 국민연금은. 그래서 뭐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의무 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의 자로서 연금공단에 연금 가입을 신청한 자. 네, 임의 가입자네요.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하고 구분은 이게 나이로 보면 되죠. 임의 계속 가입자는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임의 가입자고. 네,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러면 네, 사업장 가입자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현재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의무가입 대상, 네, 지역 가입자. 그리고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으나, 네,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납입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이미 계속 가입자죠. 가입기간이 19년 이하이고 나이가 60세인 자로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납입하기 위해 신청한 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자. 이 사람은 이미 가입자였는데 스스로 연장한 거죠. 이미 계속 가입자. 그래서 이미 가입자, 사업장 지역 이미 계속 가입자. 답은 1번이네요. 네, 다음 이제 4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네,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물었죠. 네, 가입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 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된다. 다음 달 15일 맞고요. 네, 표준소득 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스스로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1,000원 미만 절세한 금액 상한과 하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다 맞는데 여기가 표준소득 월액이 아니라 네, 기준소득 월액이죠. 네, 기준소득 월액. 그래서 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다. 근로자가 본인과 회사가, 근로자 본인과, 다는 빠져야 되겠네요. 네.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맞죠? 네. 그래서 결국 총 9%니까 4.5% 플러스 4.5% 반반씩 부담하죠. 라. 가입 대상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외국인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맞죠? 네. 근로자, 사용자도예요. 네. 종업원이 있는 사장님은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죠. 그리고 외국인 재외국민도 포함하고요. 다음,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아니죠. 1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네, 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제도로 수시로 임의 탈퇴가 가능하다? 아니죠. 이거는 네. 이 수시로 임의 탈퇴 안 되죠. 이건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에 대한 얘기고 얘는 의무 가입 대상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거는 가다라죠. 네, 그래서 가다라 3번이네요. 네, 다음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한번 볼게요. 네,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2월 10일까지죠. 네, 월별로 분기별로 낼 경우 네, 2월 10일까지 내고요. 일단 처음에 안 내면 3%의 연체료가 붙고 네, 그다음 매월 1%씩 붙어서 최종적으로 최고 9%까지. 네. 그리고 선납도 할 수 있죠. 연체도 시키지만 미리 내려면 최대 12개월까지 선납할 수 있고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할인도 해주죠. 네, 그런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X를 고르시오. 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 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맞죠? 네, 지금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네, 9%. 사업장 가입자는 반반, 네, 지역가입자는 혼자.
네, 기준소득 월액에 상한선을 두어 소득을 너무 높거나 작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납부기한을 넘기면 경과한들로부터 체납된 연체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금이 아니라 연체금이겠죠. 예, 연체금을 징수한다. 네, 최종적으로 가입자 재산을 압류, 매각 처분하여 연체보험료를 징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처음에 3% 여기다가 플러스 1개월마다 1%씩 추가가 돼서 최고 몇 %까지? 네, 9%까지만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추후 납부제도란 우리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가 있죠. 뭐 군대를 간다거나 갑자기 뭐 교도소에 가게 됐다거나 소득이 중단됐거나 그럼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추후 납부제도란 그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중인 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그 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추후 납부제도다. 맞는 말이네요. 네, 연금보험료 일반보험과 달리 선납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죠. 네,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다 그래요. 할인해준다 그랬고요. 네, 보험료 납부 예외 그리고 추후 납부제도, 반환일시금 반납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뒤에 맞죠? 네, 반환일시금 반납.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은 경우 네,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붙여서 갖다 반납을 하게 되면 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게 되면 그 반환일시금 돌려받은 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죠. 그런데 단 얘는 언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했을 때만 반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입 자격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반환일시금 반납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이번 시간은 여기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